나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거는 나이트클럽 역시 광고로 시작할 텐데요. 네. 소화삼.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자, 50년 역사의 태광 한의원의 비법으로 만든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인데 요게 누가 만들었어요? 고장호 선생님이. 고장호가 네. 만들었어요. 고장호. 네? 고장호. 고장호가 실은 고장호예요. 이 고인이에요. 네. 누구세요? 유령. 누구예요? 저번에 깜빵을 한번 보내시더니 깜빵을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깜빵을 가셨는데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름장어님. 지금도 그 탈옥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장호. 네네. 고장호 박사님. 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고장호 박사님은 무슨 박사예요? 한약학 박사입니다. 한약학 박사. 네네. 그 뭐 영어로는 뭐 무슨 D입니까? 이것도 PhD로 그냥. PhD. 네. 철학 박사. 네네네. 예. 김용민이도 PhD입니다. pH 뭐 마이너스? 자,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이거 드신 분들이 호평이 대단해요. 네. 예. 특히 우리 벙커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한번 사서 드셨는데 이게 활력이 다르다고. 활력이 다르다. 네. 그래서 또 제 본인이 인삼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음료처럼 이렇게 마셨는데 그렇게 역한 것도 없고 거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서 공짜로 달라고 하길래 사서 먹으라고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바로 소화삼,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 오늘 또 저희가 또 한번 시음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마루타가 될 상황입니다. 앞선 시간에 전복 8마리 먹었어. 진한 이게 저희한테는 물에 타 먹으라고 해놓고 고장호 박사님은 그냥 드시고 계세요. 왜 그러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럼 저희한테 그렇게 먹으라고 해야지. 단지 많이 팔려고. 알겠습니다. 돈에 환장했어요. 맞습니다. 고장호 박사님. 예. 이게 더 맛있어. 그래요? 한번 먹어봅시다. 오우, 그게 달짝지근해. 이렇게 먹어야 되네. 이게 더 맛있네요. 물에 타서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네, 맞습니다.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눈이 반짝 떠져요. 먹자마자. 그렇게 맛있어요. 네. 여기에 이거 홍삼 진액 같다 왠지. 예. 여기 감초랑 계피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 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촉각피가. 예, 맞습니다. 그래요. 감초랑 계피. 네. 꿀을 섞은 게 아니고. 예. 첨가물은 하나도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카린 같은 감초를 좀 더. 예. 사카린 정도는 뭐. 근데 이게 1107년에 발행된 태평회민 화재국방. 그래요? 네네네. 태평해민 화재국방. 네. 예. 이건 뭡니까? 예. 그 한약서인데요. 네. 원래 인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단독으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원래는 다른 약재들이랑 같이 인삼이 더 잘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나 뭐 헐크나 이런 애들이 혼자 나오는 것보다 어벤져스로 모여 나오는 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인삼 단독으로만 이렇게 섭취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홍삼화하면서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워낙 벌레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질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얘를 다시 다리려고 하면은 한 3일 정도를 다려야 되는데 다른 약재랑 같이 넣어서 다리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만 다려갖고 약효를 우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다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삼만 드시는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됐는데요. 홍삼만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인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생마적인 성격을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다른 약재랑 같이 섭취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소화삼이군요. 맞습니다. 소화삼. 자,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의 효능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삼의 효능은 우선은 저희 제품을 단독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삼은 우선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네네. 남자한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자신감을 주고 여성분들한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모른 척해? 제가 이걸 먹고 나서
한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있는 분이 통상 아래쪽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위쪽에서 항의를 해요. 왜? 잠깐 두들겨서. 왜? 벚꽃 퐁 소리가 나가지고 바닥에서 네. 알고 봤더니 아침에 맞습니다. 전날에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이제 배가 천장이 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로켓처럼 튀어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떼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일찍 일어나셔서. 예. 정말 이게 활력을 살려주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그 여성분들한테는 그럼 별 필요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여성분들한테는 피부입니다. 피부. 네네네. 요 안쪽에 있는 소화기가 그 바깥쪽에 있는 그 피부랑 같기 때문에 소화기 편해지면은 당연히 일반 피부가 좋아집니다. 예. 네. 이 소화가 잘 되는 인삼을 꾸준히 복용하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지는. 네. 우리 고정호 박사님도 피부가 아주 진짜 예, 그러네. 너무 좋으세요. 네.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이구 남성의 피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솔직히 고백하고자 싶은 것은 네. 이것만 계속해서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왜 맞췄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자체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 기운이 어느 정도까지 차게 되면은 아주 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으로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잠이 조금 덜 오신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조심해서 드시던가 아니면 좀 쉬었다 드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좀 인삼이 안 맞거든요. 네네. 몸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밤에 인삼을 먹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먹으면은 뭐 이렇게 큰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이 우리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이렇게 움직이는 그 시간이 해 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오후 6시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문성입니다. 그래서 그 인삼이나 커피 같은 것들은 무조건 한 6시 전에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너무 자극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제품을 이렇게 밤에 하는 프로그램에 네네네네. 지혜자들한테 먹인 이유시. 아니 미국의 고객을 위해서. 미국 고객을 위해서. 미국의 먹는 건 우리가 먹는데 지금. 미국의 고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하여간 이 인삼이 맞지 않는데 인삼의 그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는 분들,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소화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고장호 박사님이 강연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삼 같은 경우도 늘 홍삼만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그 실제로 한의학적인 방식이 도입된 그런 인삼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뒤집어 보면 새로운 방법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 연구했던 게 아토피인데 아토피에 관해서 그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그 오버적인 그런 면역계의 반응이다라고 해서 면역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뭐 태열이나 이런 열 때문이다라고 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당당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토피는 감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열어지고, 그러니까 피부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감기. 흔히 말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하는 거는 콧물 기침이 나면 감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 쪽에 감염이 된 거고요. 찬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피부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움츠러든 상태 내에서 내부에 열이 생기게 되면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의 온도로 해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아토피 기본 방식이에요. 네네. 그런 맥락이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안무대에서도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 아토피 환자분들을 치료했던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가볍고 쉽게 그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지금 5월 5일 오후 2시에 그 일요일이고요. 그 오후 2시에 그 벙커원 교회에서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2층 자유한 식당입니다. 벙커원 교회로 오시면 우리 고장호 박사님의 이런 강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연에 오실 만한 분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인 그 가령도 포함해서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태열이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만 제대로 치료하게 되면은 정말 깜짝 같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한 번 치료를 잘못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봐서 그러니까 제 환자들 중에서 20대, 30대도 있는데 20대, 30대 분들이 1살 때나 2살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꼭 잡고 있으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보다는 좀 어린애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간단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하죠. 꼭 지금 단마진에 걸린 분도 강연 들으면 도움이 됩니까? 네네네. 단마진. 황교안 대표에게 꼭 이 소식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발 써도 상관없습니까? 네. 우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린 거 들이지 마. 자, 그리고 고장호 박사님의 아토피 관련 강연. 네. 우리 어머니들 어린이날인데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강연료는 혹시 얼마나?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네. 예. 그 벙커원 교회가 한 100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뭐 선착순 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장호 박사님의 아토피 관련 강연 우리 뜻있는 부모님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5일 일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8-15 815예요. 815. 예. 지하 1층 벙커원 교회로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고장호 박사님의 그런 강연 여러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인삼 먹은 고장호 피부가 어떤지 슬쩍 한번 만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장호 박사님의 강연 기대하면서 5월 5일 낮 2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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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동기 기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SBS는 과연 독립 언론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요즘 시끄러운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SBS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가 지금 SBS 내부에서 정상근 선수야 매일 거길 왔다 갔다 하니까 강력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이게 언론계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15만 넘었구나. 그렇습니다. 언론계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15만 돌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단 이걸 먼저 전제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네. 윤세영의 아들이죠. 사실상의 이제 SBS는 윤성민 체제로 이제 바뀌었고 이게 공고화가 될지는 앞으로 이제 윤성민의 이제 뭐 롤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되자마자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SBS 이사회 의장을 교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사회 의장을? 네. 예. 지금 SBS 이사회 의장은 박정훈 사장입니다. 네. 예. 근데 박정훈 사장을 자신의 측근 인사로 교체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가겠네.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뭐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거론되는 이 사람 자체가 윤석민 어떤 그런 라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인사라든가 이런 이사회 의장 교체 시도가 그냥 저 내부끼리 그냥 싸우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BS가 약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전에 박정훈 사장이라든가
윤세영 명예회장이 있을 때 노사간 합의했던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 자체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노사간에 합의했었던 뭐 임명동의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장, 그다음에 본부장, 보도본부장, 네, 보도본부장 이 뼈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영의 직할 체제로 SBS가 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언론계 내부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싸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SBS 본부 소속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자칫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고립된 싸움, 그들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걸 좀 직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발 그 사실은 저 SBS를 지지해줘야 할 사람들, SBS 노조를 지지해줘야 할 사람들을 진영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정 정치인에 빠인 사람들 이렇게 매도했으니 인심은 다 떠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SBS 본부에서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든가 그 윤석민 어떤 그 체제로 직할 체제로 SBS가 편입되는 거를 반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야 뭐 결속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이 싸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는 무관심, 두 번째는 그 SBS 본부 노조에 대한 냉담한 시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나마 관심 있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렇게 기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미디어오늘은 물론이고 미디어 비평지에서도 생각만큼은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진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로 SBS 본부 노조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은 강력한 어떤 그 사측의 어떤 그런 이런 컨트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부 노조의 이런 싸움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시민적 지지와 언론계 내부의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됐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뭐 SBS를 족같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SBS 노조의 이런 폐영의 그 방송 사유화를 막기 위한 투쟁은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뭐 물론 저는 이런 선언 심중에는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한 99%입니다. 그 저기 아니 그 윤세영 회사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 윤석민한테 넘어간다고 보고 SBS는 나는 반나절도 파업 못한다고 봅니다. 뭐 반나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쟁이 어떤 위력이 돼서 윤석민을 굴복시킨다든지 난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SBS 출발을 보면은 여기 저 군납업자 출신이에요. 윤세영 씨가. 전두환 노태우하고 친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 당시 특혜를 받아서 누가 봐도 특혜를 받아서 SBS라는 사업권을 얻어냈어요. 사실 방송을 이용해서 이사실 모기업인 태영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사실은 청구라는 그 건설업 업체 거기보다도 못했던 업체였는데 SBS 서울 방송을 주면서 뭐 한 대략 38배 가까이 급성장. 회사가 팽창했어요. 청구는 대구방송 TBC 그걸 했었고 와 판도를 바꿨지. 대박이 난 겁니다. 참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권력한테 잘 보이면은 평생을 그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송사업권이고 그게 SBS라는 것이죠. 2002년에 윤세영은 아들한테 윤석민한테 주식을 또 증여를 합니다. 예, 그냥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래서 사실은 SBS라는 사기업이 방송을 집에 장악할 수 없게끔 지주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SBS 미디어 홀딩스.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그냥 이런저런 구멍으로 딱 지시가 내려오고 방송을 결국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SBS는 물론 지난번 손혜원 의원 사건 때 보다시피 지금 태영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러는데 다음번에 몇 달 만에 태영이 지금 SBS를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영이 SBS의 방송에 관여를 안 했나?
관여를 안 했을 리가 있나. 그리고 또 SBS 특히 그 저기 윤세영 씨 그 가문에 로얄 패밀리들이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뭐 누구라고 뭐 얘기하면은 뭐 아실 만한 분들. 예, 뭐 그러니까 최근에 SBS가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이 조직 개편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언론계 SBS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줄 만한 그런 조직 개편이었는데 원래 그 전략기획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박정훈 사장 체제에서 전략기획실장이 누구냐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하셨던 분이죠.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예. 이 사람이 이분이 전략기획실장이 있었어요. 그게 이 전략기획실장으로 간 게 흔히 말하는 뭐 본부장제 도입하고 박정훈 사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사 간의 이 뭐라 그럴까요? 핑크빛 구조가. 그래서 뭔가 SBS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이제 뭔가 제도적인 틀을 갖춰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한참 심어줄 때 그 인사였는데 3월 28일 날 SBS가 이사회를 열어서 전략기획실 산하에 있던 자산개발팀하고 경영관리팀을 경영본부로 옮깁니다. 그리고 윤석민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동희 경영본부장이거든요.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이 있잖아요. 사장 밑에 경영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직 개표를 보면 전략기획실 밑에 있던 자산개발팀하고 경영관리팀을 전략기획실에 두는 게 아니라 경영본부로 옮겨버려요. 최상재의 힘을 뺀다. 그렇죠. 경영본부로 옮겨버린 다음에 그 윤석민의 측근으로 뽑히는 이동희 이 본부장의 일단 힘을 싣고 더 결정적인 게 제가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건데 최상재 전략기획실장을 보직 해임을 해버려요. 아, 특임이사로 보내버렸구나. 산하에 있던 핵심 부서를 팀을 경영본부장 산하에 두고 전략기획실장을 보직 해임하고 특임이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경영본부장 쪽에 힘을 싣고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 박정훈 사장인데 이것도 윤석민 측근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부노조의 의혹이거든요. 이 일련의 흐름들이 뭐냐?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거죠. 태용 직할 체제로. 네. 안 봐도 비디오지. 네. 네. 윤세영이 직접 윤세영이 아니라 그 윤석민 직할 체제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건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봐요. 윤석민이. 네. 거기에 지금 본부노조가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본부노조의 이 싸움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SBS 향방에 있어서. 네. 근데 언론계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거는 지금 SBS 구성원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이 싸움이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보는데 별로 얘기 안 되잖아 지금 솔직히. 그렇지. 네. 좀 우려스러운 지금 딱 상황이에요. 이제 뭐 SBS 노조, 언론 노조 SBS 본부는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합니까? 어? 호소할 사람이 없어. 없어. 응? 그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 가서 호소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다 이쪽에서 편들어줄 사람들을 음모론자들, 뭐 진영론자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놨으니 말이죠. 아니, 결국에는 이 뭐 언론 노조하고 본부 노조, SBS 본부 노조랑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같이 연대를 해주고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SBS 본부 노조의 이 싸움은 시민들 지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굉장히 토대가 약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난 지금도 이재명 그리고 손혜원 이 죽이기에는 PD 기자의 순수한 저널리즘적 동기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태영의 어떤 이익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을 해요. 응? 그들은 토건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SBS의 바탕은 토건이에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SBS는 지상파고 나름대로 3대 메이저 방송으로 통하지만은 이 뉴스나 시사를 다루는 거 보면은 이 정말 철학이 일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밑바탕이에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혹은 적대적이냐 친화적이냐 굉장히 민감해요. 세월 흘러가는 대로 여기 편들었다 저 편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저널리즘은 이거는 흉기입니다. 흉기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전 그래서 정치쇼를 그만둔 겁니다. 오늘 다시 만든다고? 다시 한다고. 그때 이제 오늘 만우절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SBS 사장, 라디오 센터장, CP의 확약을 받았다. 앞으로 김용민이가 SNS에 뭐라 쓰건 간에 신경 안 쓴다. 특히 조선일보 비판. 조선일보 비판한 거 갖고 불편해하더라고. 뭐 쥐들을 욕한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 비판받을 만하니까 비판받는 거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비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언론계에 많아. 족 같은 새끼들이지. 새끼들. 그게 지금 순 양아치 새끼들을. 난 양아치를 비판했을 뿐이에요. 양아치 비판이 그게 싫으면은 그게 똑같은 양아치들이지 안 그래? 아니 그 만우절 그거. 내가 10초 동안 속았다 그랬잖아요. 네. 원래 내 이 아이템을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그거 앞에 올린 것만 딱 보고 야 이게 지금 본부 노조가 싸우고 있는데 네. 다시 김용민을 컴백시켜가지고 나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만우절이었어. 김용민이 오늘 이렇게 만우절 멘트를 씀으로써 뭐 노조가 SBS를 장악해도 난 못 들어가. 확실하게 SBS를 비웃는 만우절 논평이었습니다. 오프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말 SBS는 이 토건 밑바탕이 돼 있고 결국에는 어떤 특정 기업의 지분이 매우 큰 그래서 그 기업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뭐 지난번 손혜원 건만 보더라도 자기들은 뭐 태영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봐봐 무관했어? 어디가 무관해? 결국에는 이렇게 뭐 그냥 인사 개편 한 번만 하면은 바로 그냥 자기 측근이 훅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SBS는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SBS와 같은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가 굉장히 외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 사장 임명 동의제라든가 본부장 임명 동의제를 그 SBS 노사가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밑바탕에는 변화된 어떤 정치 환경, 변화된 미디어 환경 이런 그치. 여러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 환경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SBS도 제어가 받았을걸요? 그렇죠. 제어가 받았으니 씨발 이제 뭐 막가자는 거지. 현 정권한테 우리가 더 이상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본부 노조의 힘이 아니라 그런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받쳐준 거였죠. 근데 정말 냉정히 봤을 때 윤석민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윤석민이 태영 회장이 되고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완전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선수가 왜 그럴까? 나는 윤석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딱 보니까 지금이 적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 노조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씨발 내가 얘기했잖아. 반나절이라도 파업할 수 있는지. 네. 난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칼을 다 댔을 때 뽑아가지고 뭔가 측근을 앉혀서 그냥 고라는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을까. 물론 이 드라이브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본부 노조도 워낙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부딪히고는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긴 하지만은 본부 노조 뒤를 바치고 있는 지지 기반이 너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네,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SBS 노조가 그 호기를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윤세영 씨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SBS 노조가. 그렇죠. 노조가 먼저 제안해서. 왜냐? 윤세영 씨가 굉장히 토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제 더 이상 오너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하는데 SBS가 이제 완전히 미디어홀딩스 만들어 놓고 SBS는 또 따로 떼어져 가지고 SBS의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만 경영이나 방송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윤세영 회장이 토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SBS 노조가 창업주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자 이러면서 또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호기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무슨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은 SBS를 바로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SBS 노조가 나서서 뭐 스크럼을 짜든 파업을 하든 해가지고 막는 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난 보는 거야.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행동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갖고 말이야. 노조 혼자 그냥 악된다고 뭐 이 세상이 바뀌어? 그래놓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연대가 답인데. 그렇죠. 사회적 연대의 대상인 시민들을 향해서 손혜원 빠들이구만. 어이고 당신들은 음모론에 휘말렸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으니 저기 잘 되나 보자.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부 노조가 뭐 마음에 들지 않고 SBS 노조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싸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뭐 연대 움직임도 없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윤석민 회장이 만약에 그걸 노리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라면은 이 선수 굉장히 똑똑한 거죠. 아니 또 사내에 뭐 지금 TV 진행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내에 뭐 또 회장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또 뭐 저기 그 새롭게 오시는 주인을 예비하고 있겠죠. 마치 메시아를 예비하듯이. SBS 내에 윤석민 그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없겠나? 네. 사진대. 다 있어요. 없을 리는 없죠. 네, 다 있기 박정훈 때문에. 사장 계보가 있겠어요? 네. 박정훈 사장은 뭐 그냥 바진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거예요. 지금 윤석민의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박정훈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실질적인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하진 않아. 하지만 경영본부장이라든가 측근을 통해서 다 이제 그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냥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대외적으로 표방했다고 봐요. 거기서 노조가 발끈한 거고. SBS는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이 매우 취약한 게 허리가 너무 부실해. 그거 맞아요. 그게 너무 부실. 허리가 부실해. 윗대가리는 썩었지. 윗대가리는 썩고 허리는 부실하고 아래는 뭐 약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나는 저 손혜원 이재명 사태는요. 밑에서 열심히야. 뭐 가져왔어. 허리가 잘 검증하지 못해. 그냥 그래서 방송으로 나갔어. 사건 터지니까 아주 그냥 혼비백산한 거지. 그 손혜원 사건만 해도 SBS 내에서 아주 시끄러웠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느냐 하고 그럼 여기서 어쩌자는 거냐. 기왕 이렇게 된 거 밀고 나가야지. 그런 의견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무슨 놈의 방송국이 이런 방송국이 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정치쇼를 그만뒀습니다. 기승전 정치쇼 그만. 네. 그래요. 저는 뭐 하여튼 일단 SBS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조폭렬 누설 그거는 경찰 단계에서 기각됐어. 무슨 씨발 지상파 방송 보도가 그런 보도가 다 있어. 아니 최소한 경찰은 통과하고 검찰은 통과해서 재판정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기소도 안 됐어, 씨발.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건 한마디로 뭐 실력이 없는 거고 저널리즘이 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이 있으면 좀 자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손혜원하고 한번 붙었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22분 동안 한 개인을 상대로 테러를 해. 그리고 지금 가족 내에 불행한 가족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사의 한 당사자 그러니까 손혜원하고 대척점에선 누군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동생하고 인터뷰한 거지 그걸 갖고 하나의 사실의 근거로 삼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SBS 망해도 뭐 동조할 사람들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에서 하는 방법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지 시민들한테. 제가 잘못했다, 오만했다, 존나 실력 없었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SBS 노조는 뭐 그 노조와 함께 이제 문 닫게 되는 거지. 상금 브리핑. 아 그렇구나. 아유 정상근 기자님 존나 미안합니다. 존나 미안해요. 씨발 한마디도 못하네. 아니 노조가 형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형이 아니 우리 정동진 전혀 영향 받지 그럼. 마시고 야 뭐 무슨 나가서 무슨 뭐 그쪽 빨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디서
누가 부르더라도 나가야지. 아니 정동진 영향받으면 우리 둘이 이거 입고 SBS 정문 앞에 갑시다. 정문 앞에? 아니야 오지 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촬영한 거 내일 저기 정치쇼 그 게시판에 막 올려주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SBS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조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하는데 정말 진짜 이거는 그 비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왜 본인들의 싸움이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가? 네.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이제 됩니다. 사과하는 김에 그 찐빵 소년 사건도 사과해야 돼요. 그거 우리 진짜 안 돼. 그 정철웅 기자 지난주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찐빵 소년 파트 꼭 읽어보세요. 게시판 말도 안 돼. 커뮤니티 난리가 났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파 방송이 이따위 사고를 내. 진실을 조작해서 이렇게 그 뒷말이 아니 저는 나오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정철훈 선수 PD저널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편집국장하고 정철훈 선수가 들어와서 했는데 처음에 그 만나보라고 하고 나서 그 취재한 내용을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니까.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듣는 순간.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다 거의 다 맞았던 거죠. 당시 들었던 얘기에 상당수가. 네. 언론이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 이제 SBS 노조가 선택할 길은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이기고 싶다면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정말 독선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움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죽어도 못할 거야. 죽어도 못할 거야. 저도 거기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 뭐 망하는 길밖에 없겠네. 굿바이. 바이바이.